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캐나다산 철강에 관세 50% 때릴 것이라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캐나다산에 대해서 25%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의 철강은 25%더 얹어서 50% 물릴 거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불과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철강에 대한 이 추가 관세 아마 재고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반쯤 그럼 이거 안 물리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밀당인가 싶은데 요 얘기가 나오고 불과 한 1시간쯤 지나서 백악관에 이 무역과 제조업 담당 고문 이 피터 나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철강 알루미늄 캐나다산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발효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방점을 찍었습니다.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였었는데 이거 일단 정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대체 왜? 요보다 앞서서 캐나다가 뭘 발표했느냐. 이걸 발표했어요. 미국에 이 수출하는 전기에 대해서 요거 25% 요거 할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먼저 한 수 접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대한 화답으로 그럼 우리도 철강 25% 추가 안 할게라는 얘기가 나온 거냐. 관세 갈등이 서서히 좀 풀리는 거냐 완화되는 거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주춤한 이유, 진짜 이유는 이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메랑 미 발등부터 찍었다. 어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뭐냐 이겁니다. 2년 반 만에 나스닥이 무려 4%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 미 증시가 굉장히 출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커지는 경기 침체 공포가 사실상 체감이 되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결국 관세 부메랑을 맛본 트럼프 대통령 살짝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지금의 이 주춤한 이 상태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찰나인 것이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까지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파면 촉구 천막 치고 삭발. 단식. 거리 정치 나선 거야입니다. 민주당 이제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으로 가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삭발도 하고요. 삭발식도 하고 국회에 가서 천막도 치고 이제 거리로 나갔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민주당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탄핵을 여기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기독교 연합 이 교인들이 삭발을 하는 모습도 같이 지금 실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이 종교계 쪽인 거죠. 여긴 민주당인 거고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국회 대신 거리로 이윤석 방에 극렬해진 지지층 결집 정치. 네. 이것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지금 강승규 의원이고요. 윤상현 의원이고요. 네. 이만희 의원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리로 나섰다라는 거죠. 이 국민의힘에선 24시간 릴레이 릴레이 집회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 차원은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인 건데 어쨌거나 거리로 국민의힘도 그리고 이렇게 삭발식을 하고 민주당도 모두 거리로 나가는 이런 상황. 이거 더 극렬해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최재해 이창수 내일 탄핵 선고. 윤선고 늦춰질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죠. 둘 다 이 탄핵안 지금 현재 헌재에 있는데 이거 내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겁니다라고 선고기일이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금요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나는 거 아니었어? 라는 거 연달아 낸 적은 없었는데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럼 금요일이 아니라 그럼 언제 나는 것이냐.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 하면 제적. 네, 지금 이 현재 이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영으로 이 증원하지 않겠다, 동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입장을 냈죠.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업에 복귀를 하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복귀를 안 하면 제적할 거예요라고 서울에 있는 의대 8곳에 있는 의대 학장단이 다 밝혔다라는 거죠. 휴학은 불가하다. 복귀 기한이 이제 3월 말까지다. 안 그러면 제적이다. 강수를 놨다라는 거죠. 의대생들의 판단이 주목이 좀 됩니다. 뭔가 뿌연데 여기만 하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롯데타워죠. 롯데월드타워. 네. 어제 미세먼지 너무 심했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뿌옇게 롯데타워도 어렴풋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미세먼지 심했는데 오늘도 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황사까지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오늘도 마스크 꼭 챙겨서 쓰고 나오시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선이랬는데 뭐가 최우선이랬었던 건지 보겠습니다. 헌재 감사원장 검사 탄핵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지는 건가? 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예요.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이 선고가 아마 내일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있다. 지금 헌재에 지금 현재 이 몰려있는 탄핵 심판 요 선고가 8건 정도 되죠. 근데 8건 중에 사실상 지금 한참 동안 없다가 지금 첫 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헌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난 연말에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가장 최우선으로 요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작년 연말에 했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선고보다 먼저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승우 변호사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뒤로 미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직은 평의가 모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소수 의견이라든가 별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문 작성 작업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미 작성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늦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이 앞선 것들 먼저 처리하느라고 늦춰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거는 14일 금요일 날 선고가 나지 않겠어라는 거였었는데 그럼 이 변호사께서는 내일 선고가 날 수 있다, 내일 모레 선고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헌정사상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경우 딱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1995년인데요. 그런 것들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조정 작업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늦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심각한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의 불안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늦춰진다고 해도 다음 주 초쯤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여기서 만약에 이 결론이 안 나면 이건 재판관들과 상당히 좀 이견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예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정도 현재의 예고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14일도 가능한 날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은 아마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그걸 겁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고 헌재에 대해서 그간의 절차적인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큰 쟁점이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 평의를 거치면서도 많은 이견이 도출될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더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두고 보고 네. 만약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은 아마 평의가 더 치열하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14일 날 선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데 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선고일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정말 이게 다음 주로 늦춰질지 아니면 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대로 원래 얘기했던 금요일일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현재 헌재가 이 다루고 있는 이 처리해야 되는 이 탄핵 심판을 좀 같이 볼까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죠. 지금 당장 이 내일 선고가 난다라고 한 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뭐 조상원 4차장, 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등등 해서가 이미 사실 이 변론이 다 종결이 됐습니다. 변론이 다 종결이 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윤 대통령 건 말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것도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변론이 종결됐는지 여부를 볼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건 이 변론 종결이 안 됐고 그리고 조지호 총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진 다 종결이 됐다. 다 종결이 됐는데 여기만 먼저 잡혔다라는 거죠. 선거 날짜가. 근데 여기서 보면 24일, 먼저 종결이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일보다 더 먼저 종결된 건이 있죠. 뭐냐? 2월 19일에 종결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건은 먼저 종결이 됐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승우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는 다른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보다 먼저 종결됐는데 왜 여기 먼저 안 하고 여기부터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네. 탄핵 결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란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같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각부를 통할했던 국무총리로 하여금 네.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한덕수 총리 건은 결국은 12상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같이 선고가 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오히려 먼저 선고가 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장 쟁점은 국무회의의 적합성입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일관되게 이미 정언을 다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어떤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7일까지 어떤 변론도 안 잡고 평의를 거쳤는데 그 평의 안에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같은 내용이 같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어디가 먼저가 될지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이 어쨌거나 뭐 최대한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좀 빨리 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전망을 좀 두고 계신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최장 숙고하는 헌재 너무 서두른다는 논란을 불식하려는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사실 앞서서 있었던 다른 이 전 대통령들의 어떤 탄핵 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었었죠. 그런데 오늘로써 이미 15일째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난다고 해도 내일 모레 난다고 해도 뭐 한 17일째 나는 건데 최장으로 헌재가 숙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숙고하는 게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뭐 약간 좀 논란이 재판관들 간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시간이 좀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견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만장일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경 사태에 있어서 네. 정치인을 체포한다거나 선관위의 체포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8대 0으로 결정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들의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탄핵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탄핵을 기각시킬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서 그 탄핵 결정 시기를 좀 늦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국정이 불안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거든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어떤 직무정지 상태로 오랜 기간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대외 신인도도 나빠지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꼴과 같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 선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헌재에서 오히려 시간을 일부러 끄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근 의원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까지 해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다만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처럼 국무회의의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국회를 포고령에 집어넣은 것 등등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서 보듯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내용적으로 정당했느냐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아마 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과거 사례로 해서 헌재의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다 일관되게 채택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문영배 권한대행이 얘기했지만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이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절차의 측면도 봐야 되는 그런 헌재의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헌재가 고려한다?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네. 지금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 말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취지,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 공방들도 아마도 헌재에서 같이 고민을 하느라고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더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뭔가 지금까지 앞선 전례로 봤을 때 선고를 할 때는 미리 언제 합니다 예고를 해왔었는데 당장 내일 있을 13일 이 감사원장 등을 비롯한 이 선고 날짜는 나왔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아직도 지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헌재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 조간들은 다 다음 주인 것 같은데 다음 주일까?
이런 제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론 원론적인 발언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1995년 12월 27일, 28일 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 이틀 선고한 사례 한 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 1995년 거의 30년 전이에요. 약 30년 전에 딱 한 번 말고 지금까지 연달아서 선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오늘까지 좀 봐야 돼요.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아까 전제를 쓱 까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내일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다음 주 언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석방 후에 별 내색 없다고 오늘 갑자기 왕창 선고일을 좀 지정해서 발표를 했다. 그 보면 감사원장과 이 13일 날 선고를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안 선고는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다. 2, 3, 4, 5번이다. 그리고 18일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변론이 아직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변론일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 번호는 8번이고 한덕수 총리 사건 번호는 9번이고 요걸 보면 결국 사건 번호 순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는 요 뒤로 미뤄져서 쭉 보면 뭐 비어있는 날이 지금 14일, 17일밖에 없네. 14일 아니면 17일 둘 중에 하나겠는데?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14 또는 17일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최근에 경찰들이 가포 비상을 하겠다고 했고 그 지역을 헌법재판소에서 서울 지역으로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탄핵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임박했고 또한 과거에 관행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는데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잖아요. 네. 그럼 보수 집회와 탄핵 찬반 집회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력 충돌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월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다음 주 초를 만약에 넘긴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상당히 갈리고 있고 이게 상당히 국민 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주말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집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이 박범계 의원은 18일은 변론이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요 날은 아닐 것 같고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김의겸 전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18일인 것 같은데 라고 올렸어요. 근거가 이런 거예요. 네. 다음 만약에 이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대선은 그 60일 안에 이 수요일에 좀 치러져야 되는데 요 조건에 맞는 날이 뭐 5월 7일, 14일밖에 없다. 그런데 5월 7일은 연휴고 그러니까 요걸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쭉 봐서 결국은 18일 날 선고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 김의겸 전 의원은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18일일 것 같아라는 김의겸 전 의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는 뭐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네. 18일 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 대한 가능성은 오늘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 14일이 안 될 경우에 그럼 다음 주 언제냐.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17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18일 변론 이후에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발표한 것처럼 17일까지 어떤 변론도 안 잡겠다 한 거는 17일까지 평의를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의를 끝내고 선고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의만 끝내고 선거를 미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일은 불가능하고 오늘 지켜봐서 14일이 안 된다면은 네. 다음 주 17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늦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헌재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완전히 정말 국민들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맺은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 논리가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 날짜가 뒤로 미뤄진다고 하니까 14일, 17일, 18일 얘기가 막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상례적으로 보면은 선고 2, 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하죠.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 할 수 있다. 저는 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난동 이런 것을 그렇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비해서 예. 전격적으로 예고 안 오고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하겠죠. 예. 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선거일자로 지정 안 하고 그냥 14일 날 그냥 왁 하고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승우 변호사님, 헌재에서 선고를 하는데 미리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국정이 너무 불안하고 국민들이 탄핵 찬반 집회로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전을 뭐 하루 전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전에 예고가 언제 돼야 되는지가 뭐 법에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금요일 날 선고하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한다? 그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아마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하루 전에는 꼭 먼저 알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헌재에서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했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게 더 큰 이 혼란을 빚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 모른다. 14일 금요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하루 전, 내일이든 아니면 오늘이든 언제든 기일이 또 이 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날 저날 전망들이 막 난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요 선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하겠죠. 네. 선고가 나야 혼돈이 좀 잦아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스팔트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입니다. 네. 야당, 거리로 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다 머리를 삭발을 어제 했습니다. 네. 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나간 야당,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시작해 주십시오.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야 5당의 의원들은 함께 반드시 윤석열의 파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네, 민주당 예고했던 대로 장외로 삭발과 함께 장외로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요 시간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님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건 그럼 헌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겁니까?를 여쭤봤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김수민 위원님, 자른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재판관한테 준다는 거, 이거 국민을 향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뭐 저 발언 자체는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러 국민들이 탄핵은 인용이 될 것이고 심지어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헌재 촉구를 하는 것은 판결을 꼭 인용 쪽으로 해달라라기보다는 네. 조속하게 해달라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어쨌든 이 석방이 형사재판이나 탄핵재판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네. 워낙에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고 또 탄핵 찬성을 해오신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를 하고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란 혐의로 재구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일범죄 사실 범주 안에 있으면 재구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고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좀 이미 거의 가닥에 잡혔다면 선고를 이르게 해달라 뭐 이런 차원의 메시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근데 민주당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석방이라는 것이 탄핵 네. 심판이나 형사재판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 그 설명 자료를 보면 괜히 상급심이나 재심 여부까지 걱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해석이 나오는 게 법조계에서 이미 유죄 심중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 판결을 해도 위에서 잘못돼서 이게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걸 보면 이 재판을 비관할 수 없다. 오히려 낙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하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정치 세력한테는 책임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이렇게 뭐 삭발을 하고 장애로 나가서 이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어떤 헌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이미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빨리 속도를 좀 내달라라는 촉구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급선회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광장의 열기로 치면은 민주당이 좀 느슨했어요. 진보층이. 왜냐하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뭐 낙관을 그러니까 뭐 인용하는 건 낙관하다시피 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의 석방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형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게 사실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함으로써 이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보는 정치 재판에 사실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지형이 급변한다는 거는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급선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네. 삭발하고 막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저게 과연 국민을 향해 하는 겁니까? 전 제가 보기 지지층 향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기각이 되더라도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말아요라는 난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봐요. 일종의 전 알리바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급하게 나오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헌법재판소 관들은 아까 뭐 머리카락을 집신 삼아 보낸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결초보훈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집신을 머리카락 삼아 보낸다는 건 은혜를 갚겠다는 건데 네. 이 은혜를 갚게끔 우리 좀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압박이라는 게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여권 지지층은 그다음에 여권의 국회의원들은 조금 좀 약간 느긋해요. 이런 측면들이 서로의 지금 말하자면 헌재의 기류들을 조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상황 변화로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수영 의원께서는 어쨌거나 민주당에서 약간 뜨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다 같이 이 광야로 이 장외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될까? 나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김수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한테 플러스냐 아니냐? 사실 글쎄요, 이거는 근데 민주당은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탄핵 이후거든요. 네. 사실 탄핵이 되자마자 순고를 결일 없이 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은 현재 석방 때문에 당황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 탄핵 찬성의 열기라든지 지지 여론 이런 것들을 대선으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여론을 종합을 해보면 탄핵 찬성층에 비해서는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석방이라고 하는 좀 비상적으로 보이는 사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지지층 결집부터 시작해서 뭐 중도층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을 펴느냐에 달려 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단식이나 삭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돼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한테 심어주게 되면 괜히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 있는 모습, 의연한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보여주고 달라지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민주당한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당장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요 여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안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조계 대선으로 빨리 이 분위기를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장외 집회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은 다 장외로 지금 나왔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론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내전 세력의 내전 유도,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혼란을 수습해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입니다. 헌재 판결 정의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해 나아가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강경파와 신중파 논쟁 속에 결론은 장외투쟁은 없다로 내렸다는 게 지금 저희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본 얘기였었는데 근데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올까요? 대통령 탄핵안 각하의 이유는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우리가 이번 의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많이 울었는데 오늘 장모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나서서 삭발식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이런 삭발식을 통해서 저희도 더욱더 나서서 대한민국 최대 수호에 앞장서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뭐 장애 투쟁을 하거나 또 어디 현장에 방문해서 시위를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과 판단을 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야당 천막농성의 단식 삭발도 여당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까 윤상현 의원 보셨죠? 윤상현 의원 옆에 김민전 의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장외 투쟁은 없는데 의원들은 또 장외로 나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전략이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차분하겠다. 질서 있게 대응하겠다. 질서, 그다음에 안정이에요. 네. 차분, 질서, 안정. 이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는 없던 단어들입니다. 여권에서는 굉장히 급했죠. 대통령이 이러다가 인용대가 조기 대선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위기감이 팽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유가 넘칩니다. 차분, 질서, 안정을 키워드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우리는 원내 전략으로 이미 우리는 안정감 있는 세력임을 부각시키되 다만 광장의 열기는 믿는다. 다시 말해서 지난 두 달간 정말 아스팔트와 광화문, 뭐 여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보수 우파의 집결 그 의욕이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네. 그게 계속 지속되도록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하겠으나 우리가 주도하지는 않겠다. 이거는
보수층의 민간 영역에 맡긴다는 딱 그 전략입니다. 그 얘기는 그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원내가 앞서는 듯한 그런 지도부와 원내가 앞서는 듯한 모습이고 네.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것은 우리 지지층에게 맡긴다. 그리고 이 동력이 유지되도록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 뭐 제한적인 거라면 이제 뭐 윤상현, 나경원, 아까 강승규 의원 같은 그런 말하자면 저쪽과 좀 밀접한 분들이 가서 계속 네. 지원 연설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야권은 지금 말하자면 뭔가 조급하고 여기 이 지금 동력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데 대한 조급증이 있어 보이지만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 측과의 어떤 긴밀한 메시지 교감을 통해서 대통령 보십시오. 관저 들어가서도 지금 아주 평온하고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이것이 내가 나중에 복귀되어도 이렇게 내가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전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은 윤 대통령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집권 세력으로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광장의 열기는 이미 2달간 계속적인 어떤 그 지속과 이어짐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제한적인 지원만 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지도부가 당 차원으로 나섰지만 우리는 당과는 다르다. 하지만 뭐 의원들이 개별로 뭐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와 함께 양쪽을 다 가겠다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냐.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저는 국민의힘 전략이 북한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은 없다. 근데 의원들이 개개인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알아서 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거 당 차원 입장 아니다.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북한이 김신조 일당 이런 무장공비 사건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 정부 그 북한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극좌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이건 우리 체제의 일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그런 설명이 대중적으로 먹힐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 세력, 윤석열 세력에 무게중심이 광장으로 가 있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보다 정광훈 목사나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더 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에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가고 있는 거 이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보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가는 것을 그냥 놔두면서 이건 당 차원 입장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은 국민의힘의 평균적 당론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선에는 고민을 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중간중간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급변침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저는 급변침조차도 못할 것이다. 네, 이 탄핵 이후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인가 저는 굉장히 그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저희가 민주당, 장외로 나간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수영 의원님께서 아니 뭐 이거 효과가 있을까? 난 없다고 보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김수민 의원께서 뭐 국민의힘의 투트랙 전략 이거 북한 같은데 이거 효과 없을 텐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효과가 있는 전략이냐 별로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분리 대응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조기 대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 그 경우에 지금 그래서 메시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뭐 강승규, 윤상현,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분의 개인의 소신이었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당은 지금 철저하게 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전국의 메시지 관리예요.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 지금 발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놓고 보면은 관저 정치에도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지도부 가고 나서 아무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2, 3일간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안 가는 겁니까? 가는데 모르는 겁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더라도 이미 지도부는 갔다 왔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거야 어떻게 맞겠습니까만 이제 당이 뭔가 용산과도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대응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핵 심리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이 의원하고도 지금 뭔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서로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고 설령 어떤 만에 하나 정말 여권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 나와도 우리 이런 상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활주로가 짧은 거리에서 에너지를 바짝 키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유도 갖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다. 효과가 왜 없냐. 충분히 있지. 이쪽도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또 김소민 의원께서는 아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땐 밖에 나가 있는 뭐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전한길 강사의 목소리가 더 크고 이 주요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광훈 목사가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것이 이게 우리가 절반 승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재명 편에 서서 내통하는 그 4명 재판관들, 당신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광화문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편에 선 4명의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님,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많이 또 양질이 된 거예요. 지금 8명의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이라고 또 얘기를 앞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명의 재판관님들 이거 똑바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 뭐 그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제도권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물론 정광훈 목사도 수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열을 좀 덜 자극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뭐 아무래도 지지층을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그 헌재 심리를 앞두고 지금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에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누가 또 조금 더 수위 조절을 잘 하느냐가 나중에 저는 헌재 평의 최종 결과도 그렇지만 실제로 조기 대선이 됐을 때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다 전달이 됐어요. 실제 2달 동안 광화문 집회나 전국 집회를 통해서 보수 우파의 열기가 완전히 그 말하자면 응집됐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과도하게 자극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도 그것 온당치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민들도 최대치를 남겨놓으면은 그다음 다시 잡아당기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이 오히려 선고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정광훈 목사의 뭐 사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은 뭐 몇 번이 있었죠. 근데 논란이 됐던 뭐 대한민국에서 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걸 떠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8명, 뭐 8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이재명 편에서 4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수민 의원님,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이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몰래 비밀리에 만나서 지금 평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편에선 4명은 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다 따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의견 분포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광화문 집회를 보면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4대4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광화문 집회 보면 피켓에 4대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4를 보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 4대4가 그대로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이제 논리적 사고에 오류가 있는 게 계속해서 이재명 구속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틈엔가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보다는 이재명 구속에 더 열을 올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인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 어디 누구 편 어느 편 이렇게 짜여져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판사마저도 그렇게 정치 세력처럼 짜여져 있다라고 굉장히 크게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분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저는 이 박살이 날 것이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먼저 선고가 되는 검사들의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입니다. 여기서 꼭 4대4가 나올까? 4대4 이상의 편차로 기각될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되겠지 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8대0으로 파면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4대4 프레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행한 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프레임에 끌려가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의 파탄이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저는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잘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런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께서 사실 이 정도로 세게 말씀하신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논리들이 다 맞지 않다. 지금 다 건건이 개별 건인 거고 뭐 4대4를 얘기하는 근거도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의 4대4를 지금 준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개별 다른 사안인데 왜 거기에 같이 붙어서 내 편은 찬성, 뭐 이 다른 상대방은 반대, 뭐 이런 논리로 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서 찬성과 반대, 중간이 없이 찬성과 반대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이렇게 지금 다들 밖으로 나가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아스팔트 정치, 분열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지어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경찰 윤 선고 전날부터 총기 출구 금지 추진, 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 추적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경찰은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헌법재판관들 뭐 전화에 지금 불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는 거주지 앞에서도 굉장히 뭐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최수영 의원 이게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게 서부지법 사태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테러라는 건 사람을 해친다는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모의나 어떤 사전 징후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지금 뭐 가포 비상령에 지금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아닙니까? 국가 정상회의가 있을 때나 할 법한 것을 하고 지금 뭐 당일날 10,000명의 지금 경찰 병력을 헌재 인근에 동원한다면 말 그대로 철옹성과 정말 요새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은 또 맞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10일 날인가요? 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량이 30만 건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대기자만 4,000명씩 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 심리적 내전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헌재가 굉장히 엄중하고도 숙고한 이제 결정문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지만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지금 뭐 사전에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뭐 선고 전에라도 만약 헌법재판관 한 명이라도 뭐 출퇴근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다못해 공격이라도 받았다고 할 경우에 정말 이거는 이 작은 불씨가 화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관리를 기대하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4대4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사실은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선행 판단 지표 같았던 느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사실 하루밖에 일을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은 사실상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것 또한 4대4로 갈렸다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선행 판단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거고 다만 저는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뭐 어떤 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될 거라 믿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런 4대4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테러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든 야든 찬성이든 반대든 뭐가 나오든 헌재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양측 모두의 입장이 더 명확하게, 그리고 지지자들한테도 같이 이 승복을 해주세요. 지지자들도 똑같이 그래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심 먼저?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이러다 이심 먼저 나올라 초조한 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2심 항소심 공판 선고일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오는 26일이죠. 26일에 이제 곧 선고가 날 예정인데,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안 나고 다음 주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자꾸 밀리다가 26일 뒤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는 지금 초조한 야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일단 제목은 초조한 야긴 한데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읽히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읽히지는 않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탄핵 심판이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6일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초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면 대선도 그만큼 늦춰지게 되고, 그러면 혹시나 뭐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돼서 대선에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심 판결은 3월 26일에 나지만 대선 안에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그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져서 네. 3월 31일쯤에 선고가 난다. 그러면 5월 28일에 대선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월 5일에 후보 등록이 끝이 나게 되고, 그러면 후보 등록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판결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아예 후보를 못 내게 되거든요. 없죠. 그럼 대법원이 과연 그걸 감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판결을 할 거면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뮬레이션에서 3월 26일 2심 판결이 내려지면 5월 5일 후보 등록 전까지는 40일밖에 없거든요. 네. 40일 안에 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2달이면 모를까. 근데 2달 정도 하더라도 이건 대선 기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대비해야 될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끝나게 되면 대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가게 될 텐데, 네. 대선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아마 저는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이 헌법 84조 문제가 한국 정치권,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아직 이유식 만들고 있는데 약간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상황까지 지금 약간 좀 더 멀리 간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또 이게 인용이 뭐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리고 난다고 한다면 뭐 그런 문제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쭉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먼 미래를 봤을 때 민주당이 좀 더 고심을 하면 했지, 다른 거는 지금 뭐 초조해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안까지 먼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 헌재가 마치 이달 26일로 잡힌 이 대표 2심 선고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탄핵 심판이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지금의 뭔가 자꾸 윤 대통령의 이 선고가 늦춰지는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라는 생각인 건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근데 한편으로도 생각하면 뭐가 됐든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케줄 고려라는 건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네.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6일 만에 하나 먼저 나오고 윤 대통령 그 탄핵 선고는 이 4월 18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상 그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 늦을 수도 있죠. 자, 더 신중하게 우리가 평의를 거쳐서 더 결론 내겠다고 하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게 326의 선고가 나오잖아요. 어떤 선고가 나오든 간에 그것은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이 되냐 안 되냐로 확 갑니다. 여론의 지형이 확 바뀌어버리고 이슈가 그냥 발화점이 또 달라져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조금 뒤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재명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피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이 되면 하나 변수,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는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 기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줄탄핵, 29번의 줄탄핵에 대한 연이은 또 이른바 줄기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왔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물론 평의의 선고문을 써놨겠지만 네. 그 분위기에 과연 현재 평의에 영향을 정말 안 끼칠까라는 물음에 누가 자신 있게 답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앙 같은 일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 스케줄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중간중간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변수도 많고요. 이러면 이럴 수 있고 이럴 경우에 또 이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이유식 만들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가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지금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고려를 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약간 또 윤 대통령 선거가 좀 뒤로 늦춰진다 이러면서 약간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좀 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쁜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섰었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아니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네. 내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검찰과 뭔가 당내에서 일부가 좀 짜고 좀 한 것 같은 추측이 있다. 타이밍이 좀 그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비명계에서 아니 통합 행보 중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나 좀 바보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논란이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부산일보예요. 이재명 오늘 비명계와 간담회를 합니다. 탄핵 정국 속 외연 확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모이는 목적이 뭐냐. 간담회. 왜 비명계와 만나느냐. 이름이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입니다. 누가 오는지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오나요. 김경수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이광재 전 총장, 임종석 전 실장 모두 다 개별로 다 한 번씩들 좀 만난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비명계와 따로 한 번씩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따로따로 만났던 사람들을 다 오늘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통합 행보 중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다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포위당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지금 이 참석자들이거든요. 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은 측면이 있어요. 이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바람에 좀 묻히는 감이 있고 저는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귀인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안 일으켰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 그냥 놔뒀다가 자칫하면 대법원에서 비선거권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대선을 앞당겨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이재명 대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상당히
클 뻔했는데 또 석방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걸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게 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 자리에서 글쎄 이거 어느 정도로 이 비명계 주자들이 이 일을 처리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거세게 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석방되고 이런 좀 비상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명계 주자들이 크게 반격을 하면은 아마 뭐 팬덤이라든지 친명계 쪽에서는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싸울 때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명계 주자들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거나 혹은 그 얘기를 좀 유보한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네. 이 문제는 또 나중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3월 26일에 또 2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만약에 나게 되면 네. 그때는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습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 대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도 논란이 됐었던 그 발언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건 맞긴 맞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비명계가 뭐 세게, 뭐 거세게 붙진 않지 않겠느냐, 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라는 말씀인 건데,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박용진 전 의원, 이 논란의 발언이 있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뭐 힘을 합치자.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얘기가 나오고 어젠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다시 매불쇼 발언이 있고 나서 나만 바보 됐나? 국민 붕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치하시고 해명하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일이 없게 되면 3번, 4번 바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박용진 전 의원 얘기를 보면 최수영 의원님, 네. 오늘 만나서 박용진 전 의원이 어쩌면 뭐 비공개 자리에서든 그거 발언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해명하시죠. 3번, 4번 바보 될 수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는 그거잖아요.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겠냐? 내가 바보냐?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말로 하는 건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하잖아요. 정치인의 진심을 보려면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러잖아요. 지나온 족적과 혹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이걸 봐야지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레토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좋게 말아서 포장하는 것. 그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 보면은 자,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뒤 돌아서 저렇게 칼 꽂는 발언을 했잖아요. 나 사실 스파이 색출하려고 나 일부러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본 거야. 당신들 알아? 참 정말 아주 아픈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마 국난 극복의 시국 간담회라는 걸로 포장을 둘렀으니까 네. 아마도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외견상 단일대우는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의 불씨와 갈등의 소지는 살아있다.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은 다 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금은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우산 같이 써주지만 네. 이 우산을 딱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죠. 아마 오늘에서도 뼈 있는 얘기들은 아마 한두 마디쯤은 저는 오고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결국 소나기가 그치면 우산을 걷어내고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뼈 있는 말이 나올지 어떨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